네,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통합 건축 계획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비드 때문에 1회차, 2회차가 통합돼서 실시됐고요. 문제는 3회차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평이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번 시간에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볼게요. 공장 건축의 배치 형식 중에서 분관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장에서 분관식이라고 했어요. 분관식이라고 했는데 분관식은 무엇이냐? 관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분관이니까요. 건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짓겠다. 만약에 대지가 이렇게 큼지막한데, 이럴 때 동을 나눠졌죠. 이렇게 동을 나눠질 때가 분관식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집중식의 형태로도 갈 수가 있어요. 블록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 블록 타입은 큼지막하게 하나를 짓는 거예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짓든 병원을 짓든 이렇게 대지가 여유롭지 않고 땅값이 비싸요. 집가가 비싸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관식으로 넓게 대지를 확보해서 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관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심지는 집중식으로 하고, 좀 교외 지역, 저가의 그런 집가인 경우에는 분관식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분관식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역시 하나씩 차례대로 지어나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씩 지어놓은 상태에서 증축을 한다라든가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관식의 특성이에요. 물론 이 병원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그런 형식이에요. 병원도 분관식으로 계획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범위는 병원까지 안 가니까 어차피. 자, 볼게요. 그래서 분관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장으로의 통풍 및 채광 양호하다. 낮게 짓는 거예요. 낮게 고층화 시켜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낮게 1층 또는 2층, 3층 이하, 3층 이하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낮게 짓다 보니까 햇볕도 잘 들고 통간의 거리도 꽤 높아요. 그러니까 넓어요. 근데 집중식은 높으니까 햇빛 잘 드는 거 아니냐? 철들어요. 근데 높게 가게다 보면은 어떻게 가냐면은, 높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코어가 중간에 가게 되고, 그럴 때 남향으로 향하는 사무 공간도 있고 또는 작업 공간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북향으로 가는 작업 공간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북향으로 가는 그런 작업 공간이라든가 사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요. 일조가 되지 않습니다. 채광도 잘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분관식은 남쪽에 살 때 다 남향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장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추후 확장 계획에 따른 증축이 용이한 유형이다. 증축이라는 것은 수평 방향으로 증축이 되고요, 수직 방향으로 증축이 됩니다. 수직 방향으로 올린다,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건축 법규에서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수평 방향 같은 경우는 건물이 세 개가 있다. 이때 이 세 개를 하나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네 동을 만들겠다, 이런 증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증축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각 공장 건축물의 건설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어. 자, 공장 건축물의 건설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어. 이거는 요거 같이 증설, 예를 들어 요거 증설하고 나중에 한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병행해서 건설하면은 하나 짓고 하나 짓고 하나 짓는 것보다 동시에 두 동, 세 동을 질 수가 있으니까 공사 기간이 짧겠죠. 물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거나 지형의 고저차가 있을 때는 적응이 불가능하다. 경사지가 있을 때 경사지에 높게 짓는 건 상당히 부담가요. 그러나 경사지에 낮게 이렇게 짓는 것들은 그렇게 부담이 안 가겠죠. 그래서 경사지에 짓는 경우에는 오히려 적용이 가능한 것이 집중식보다는 분관식이다. 분관식이 더 낫다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타운하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세대마다 주차가 용이하다. 타운하우스는 우리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운을 이루는 거예요. 단독주거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 집합주거 형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동을 질 수도 있고 아예 한 집씩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운을 이루어가지고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서는 아파트보다는 덜할지 몰라도 단독주택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세대마다 주차 당연히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독주택의 장점을 최대한 고려한 유형이다. 단독형으로 갈 때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하여 경계벽 설치가 가능하다. 울타리 같은 거 세울 수도 있고요. 내 집인데요, 그죠? 그리고 나무 같은 거 심어서 시선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1층은 침실과 서재와 같은 휴식 공간, 2층은 거실, 식당과 같은 생활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건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1층으로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현관, 거실 연결돼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식당, 부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침실은 2층으로 올라가서 조용한 공간에서 침실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건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다. 1층은 생활 공간, 2층은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배려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아니 4번이죠.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보기로 할게요. 3번은 송바르드 로브 또는 송바르드 로브, 어쨌든 송바르드 로브의 주거 면적 기준 중 병리 기준으로 오른 것을 했어요. 병리 기준이라 했어요. 병리 기준. 우리가 기준을 얘기할 때는 통상 4개를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뭐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아주 잘 나와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요. 전부 다 만점 맞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 제일 작은 면적이 병리 기준이에요. 병리 기준은 8제곱미터.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1인당 8제곱미터 이하의 생활 공간에서 이렇게 장시간 거주를 한다면은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병리 기준이에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8제곱미터 이하가 아닌 8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또는 8제곱미터 초과되는 면적에서 좀 넓은 면적에 살면은 이상이 없는데 좁은 곳에 살면은 정신 건강 또는 육체적인 건강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이 되니까 최소한 이만큼이 되어야지, 이거 이상이 되어야지 또는 초과가 되어야지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몸이 발바닥죠. 그래서 8. 두 번째는 이제 최소 기준이라고 있어요. 최소 기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제곱미터예요. 1인당 10제곱미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인당 10제곱미터 정도 되면은 이거는 여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누워 잠잘 수 있는 공간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최소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한계 기준이라고 있어요. 한계 기준. 한계 기준 14제곱미터예요. 14제곱미터. 이 한계 기준은 뭐냐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가 혼자 있고 싶어요. 조용하게. 그럴 때 이게 혼자 있고 싶을 때에 독방이 있으면 좋겠죠. 이 독방을 만들 때는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최소 면적을 한계 기준이라고 하고, 그때 면적이 1인당 14제곱미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이라고 있어요. 표준. 또는 통상 표준이라고 말 안 쓰더라도 알맞은, 적당한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것이 16제곱미터예요. 1인당 16제곱미터 정도 되면 1인당 16제곱미터 정도 되면은 개인 거실 정도 조그만 거, 또는 여러 식구 할 때는 좀 더 여유 있는 거실이 생기게 되겠죠. 자기 방도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으로는 또는 알맞은 걸로 해서는 16제곱미터예요. 통상 물을 때는 예전에는 표준 물었다가 어느 한때는 한계 기준으로 많이 나왔다가 이번에는 병리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 얘는 최소로 나오면 10입니다. 10.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병리 기준으로 오른 것을 했으니까 병리 기준은 몇이죠? 8제곱미터. 88에 되니까 8이에요. 자, 4번 문제 보기로 할게요. 4번 문제. 건축 척도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척도 조정이라는 것은 MC예요. MC는 모듈러 코디네이션. 자, 모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듈 또는 모듈. 모듈은 기준되는 척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기준 척도고, 기준 이 척도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아이도 있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청소년이죠. 의자를 만드는데 내가 이 높이를 몇으로 할 거냐? 성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판의 높이를 50cm 했다.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앉으면 발이 동동 뜨죠. 불편하게 되겠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낮아야 돼요. 이렇게 생활할 때, 생활상에서 볼 때는 가구가 됐든지 또는 어떤 건축 재료가 됐든지 이런 것들이 인체 치수에 맞게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치수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10cm 높이, 20cm 높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MC, 모듈러 코디네이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MC를 했을 때 N은 치수를 적당히 조정을 해서 생산품도 만들고 수출을 해야 되겠죠.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설계 작업이 단순해지고 간편하다. 설계를 할 때 공장에서 생산되는 창이 있다. 그래서 규격화된 창이 있는데 이 규격화된 창이 90cm 거박이 90cm짜리다.
공장에서 사니까 이것이 하나에 뭐 2만 원이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니까 좀 널쩍한 거 해가지고 1m에 뭐 높이 같은 경우에는 85cm짜리 하겠다. 이제 공장 생산 안 한대요. 그럼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5만 원 달라 그랬어요. 비싸잖아요. 이미 근데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이런 창의 규격을 정해놓고 캐드 파일도 있고 다 하다라면은 얘네를 가지고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공장 생산된 것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면 단가도 내려가고, 그죠? 내가 설계할 때 디테일하게 안 그려도 됩니다. 스펙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그런 치수를 좀 마련을 해주게 되면은 조금 설계하는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설계 작업이 조금 단순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장의 작업이 단순해지고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조립식으로 하게 되면 더더욱 단축되겠죠. 세 번째는 국제적인 MC 사용 시에는 건축 구성지의 국제교육이 용이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전화기 같은 경우에도 뜯어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도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도 있겠죠. 모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생산하려고 그러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 뭐 중국에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해외에서의 국제교육이 가능한 모듈 때문에 그래요. 모듈 때문에 국제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을 수출하고 수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모듈화된 그런 모듈화된 그런 치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대로 사용했을 때 불편함이 있다면은 조금 여유 있게 사용하자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건물의 종류에 따른 계획 모듈의 사용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용이하다라고 했어요. 건물의 종류에 따른 계획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용이하다가 아니고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유도는 떨어집니다. 그냥 공장 생산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건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이렇게 찍어낸 걸로 그대로 가면 아파트처럼 똑같은 거밖에 없으니까 개성이 말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창의적인 설계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고요. 상업건축의 판매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상업건축의 판매 형식. 상업건축이 뭐예요? 주로 상점이 되겠죠. 상점도 있고 크면은 백화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쇼핑센터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슈퍼마켓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슈퍼마켓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근래는 잘 안 나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판매를 할 때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쇼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쇼케이스에서 서로 마주보고 물건을 살 경우도 있죠. 무엇일까요? 시계라든가 귀금속 같은 것들 그렇다는 거죠. 매장에 들어갔더니 판매대가 있고 점원이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 해요. 그럼 여기 서가지고 요 안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몽땅 꺼내주세요 그래요? 여기 시계가 한 200개 있어요. 200개 다 꺼내주세요. 안 그러면 안 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럼 한 3개, 4개, 많으면 5개 정도 이렇게 골라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마주 보면서 판매하는 것이 대면 판매예요. 그런데 대면 판매 말고 내가 옷을 사러 갔어요. 그럼 그건 뭐냐? 측면 판매예요. 옷을 사러 갔더니 옷걸이에 쭉 옷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요 옷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색깔도 이쁘고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정원은 이렇게 서 있다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요, 고객님한테. 근데 믿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옷도 만졌더니 고객님 그것도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도 만졌더니 고객님 이건 더 잘 어울립니다. 그쵸? 여러분이 옷 고를 때 가서 이걸 딱 잡았는데 이거 고객님한테 전혀 안 어울립니다 이러면 정념이 뚝 떨어집니다. 안 사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다 잘 어울려요. 이 옷가게는 옷 100%, 100벌이면 100벌, 1000벌이면 1000벌. 이게 옆에서 설명해 주면서 판매하는 게 측면 판매예요. 측면 판매.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그런 판매 방식이에요. 그런 판매 형식입니다. 첫 번째, 측면 판매는 충동적인 구매와 선택이 용이하다 그랬어요. 옷을 이렇게 고르니까 내가 딱 만져보면 입어볼 수 있어요. 걸쳐보기도 하고 대보기도 하고 거울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 내에 쓰면 하나씩 다 꺼내지는 않아요. 다 고르기 힘들어요. 여기 다 만져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만져보다 보니까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상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동적인 구매 이외에 만져보니까 또 아주 열심히 꼼꼼히 살펴보니까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선택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면 판매는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대면 판매 얘기예요. 마주 보니까 여기는 옷 몽땅 다 만지면 점원이 계속 설명해야 되니까 피곤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걸 다 꺼내지 않고 몇 개만 다 꺼내놓고 같이 서로 마주보면서 간단하게 대화를 하니까 설명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매자 입장, 즉 종업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일단은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불편한 것은 역시 측면 판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대면 판매는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기가 용이하고 종업원 입장에서 그렇고, 세 번째는 측면 판매는 판매원이 위치를 정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측면 판매가 아니고 뭐죠? 지금 봤잖아요. 대면 판매일 때예요. 대면 판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케이스 내에 설명해 주면 되는데, 측면 판매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자, 계속 따라다닐 때는 설명하기가 불편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한참 고르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와요. 그러면 이 손님도 응대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면 판매할 때는 또 다른 손님이 오면 어떻게? 나란히 쓰죠. 나랑 이렇게 걸어오는 거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면서. 그래서 판매하는 입장에서 대면 판매 형식은 판매원이 위치를 정하기도 좋고 설명하기도 편합니다. 따라서 3번에 보면 측면 판매는 판매원이 정위치를 정하기가 용이하며가 아니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즉석에서 포장이 편리하다. 즉석에서 포장이 편리한 거는 대면 판매예요. 대면 판매는 판매원의 위치를 정하기가 용이하고 즉석에서 포장이 편리하다. 근데 이걸 측면 판매로 바꿔놨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됐죠? 답 3번이고, 4번에는 대면 판매는 쇼케이스가 많아지면 상점의 분위기가 딱딱해질 우려가 있다. 쇼케이스가 많아요. 그럼 전부 다 유리상자예요.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인테리어가 없어요. 그 맞는 내용이고, 6번 문제를 보기로 할게요. 6번. 다음 중 단독주택 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주택을 계획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너무 넓은 집은 안 된다. 왜? 주부가 일할 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왜 주부가 먼저 나냐면은 가정주부가 어머니죠. 어머니가 주택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하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식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주였어요. 아버지가 딱 자리에 앉아서 밥 차려와 하면 밥 차려야 되고요. 너 잘 거야 이불 깔아야 돼요. 요즘에는 밥 차려와 이러면 네가 차려 드세요 이래요. 네 그래야죠 뭐. 그래서 예전과는 달라졌고, 주택을 계획할 때 주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주부를 위주로 한 계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주부의 가사 노동을 유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주부의 동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부의 동선. 다른 것도 중요해요. 침실의 넓이도 중요하고, 현관의 위치라든가 부엌의 방위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을 위주로 하냐, 무엇이 중심이 됐나라고 물었을 때에는 주부의 동선 또는 주부의 가사 작업 공간 또는 주부의 가사 동선,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침실의 너비, 2번에 보면 주부 동선, 3번 현관의 위치, 4번 부엌의 방위가 있는데 답은 주부의 동선이겠죠.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3번에 보면 현관의 위치라는 게 있어요. 현관의 위치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도로 쪽이면 됩니다. 그럼 도로랑 접한 데에 현관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상관없는데 도로랑 접해야 돼요. 도로로부터 진입을 하니까 걸어서 진입을 하든 차를 가지고 오든. 자, 그래서 현관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현관의 위치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시 다뤄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기억은 해둬야 됩니다. 도로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도로가 없는 쪽에 남의 집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현관의 위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도로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언제요? 이번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언제인지 몰라도. 자, 그래서 하나 정리 더 했고요. 7번 문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공동시설 계획이 뭘까요? 아파트? 아니죠. 아파트는 주동이고 주거동은 각자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공동시설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상가가 공동시설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관리사무소가 있다 할 때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노인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육원, 아니면 유치원, 아니면은 아이들 보는 어린이집, 돌봄집,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동 그런 시설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상점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점은 상점일 뿐이에요. 공동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공적인 시설로 취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돌봄센터라든가 또는 같이 운동, 탁구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주민 운동시설 또는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 이것들이 바로 공동시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상점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틀려요.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적인 시설로 본다면은 그때는 이 문제는 틀리지 않아요. 1번에 보면 간선도로의 변에 위치를 시킨다. 상점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시설을 상점이 공동시설이구나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게 틀리지 않다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 공동시설이고 넓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넓은 아파트 단지에 어느 한 귀퉁이에 있는 게 아니고 중심에 있어야지 그 단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겠죠. 누구나. 따라서 공동시설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전체 중심 근처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옳지 않은 게 1번입니다. 1번. 자, 2번 문제 볼게요. 중심을 형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중심지가 되겠죠.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3번은 확장 또는 증설을 위한 용지를 확보한다. 나중에 뭐 혹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으면 더 늘려야 되니까 확장성도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은 확장성 고려합니다. 네 번째는 이용 빈도가 높은 건물은 이용 거리를 짧게 한다. 이용 빈도가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가까운 곳에 놔야 됩니다. 멀리 놓게 되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용 빈도가 높은 건물은 이용 거리를 짧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선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7번의 답은 1번. 유의할 것은 공동시설이 무엇이냐, 공동시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걸 잘 고민을 해둬야 됩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 다음 중 고층 사무소 건축에서 층고를 낮게 잡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을 했어요. 고층 사무소에서 층고를 낮게 잡는다고 했어요. 층고. 자, 그러면 층고를 낮게 잡는다는 것은 그런데 천장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장을 낮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층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각기 다른 건물이 있다라고 할 때 층고가 낮으면은 뭐 펄쩍 뛰어서 뭐 닿는 정도로 낮게 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낮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쓸 때도 이렇게 거리가 좀 짧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높이가 낮게 되면은 공기 기적이 작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하고 더워 에어컨 틀어가면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빨리 에어컨 공조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넓은 공간은 한참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층고가 낮게 되면 햇빛이 들어오면은 짧게 들어와요. 층고가 높으면 햇빛이 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또 층고가 낮으면은 단점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들 몇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는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로 할게요. 1번 해보면은 층고가 높을수록 공사비는 높아진다.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사비가 증대되니까 그러면 거꾸로 층고를 낮게 잡으면은 낮게 가면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 같은 예를 들어 2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라고 할 때에 층고를 낮게 하는 게 높게 하는 것보다 건물 전체 높이가 줄어드니까 비용은 절약됩니다. 공사비, 즉 재료비가 줄어들어요.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보면은 실내 공기 조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 여기에서 좁은 공간이고 얘는 넓은 공간이에요. 층고가 높으면 아무래도 공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기 조화를 많이 시켜야 돼요. 냉방이든 난방이든. 근데 체력이 작으니까는 빨리빨리 냉난방되고 공기 조화도 빨리 됩니다. 자, 역할로 볼 때 얘는 층고가 낮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실내 공기 조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도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건물 높이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층수를 얻기 위해서예요. 얘는 건물의 높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 지역은 높이가 예를 들어서 30m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미만으로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한 층의 층고를 3m로 해가지고 10층을 질러니 딱 닿아요. 그러면 어느 층이든지 좀 줄여야 될 수도 있겠죠. 10cm를 줄이든 20cm를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한 층의 층고를 3m로 쭉 가되 맨 꼭대기 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췄다, 또는 1층은 높고 2층, 3층은 좀 낮게 했다. 어디서든지 조정을 해가지고 얘가 29m가 됐다. 그래서 10층까지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층고를 높게 하다 보면은 층고를 예를 들어서 4m로 했다라고 생각해보면 4m, 4m, 4m 가면 4층은 28, 그죠? 48, 32, 8층으로 가니까 2m가 넘어가요. 그럼 8층도 못 만들어요. 4m로 하게 되면 2m는 높으니까. 그럼 두 개 층을 3개 층이죠. 19, 8, 8층, 9층, 10층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제한된 그런 건물의 높이가 있을 때에는 층고를 낮게 하면은 층수를 많이 둘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층수를 많이 둔 데는 그만큼 바닥 면적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바닥 면적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사무소 같은 경우는 임대 면적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그럴 필요 없지만은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그런 임대사무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들이.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에스컬레이터의 왕복 시간에 사무소 건축, 고층 사무소 같은 건축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쓰지 않으니까 어차피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의 왕복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층고가 낮을 경우가 층고가 높은 것보다는 효율적이에요. 똑같은 층수를 10층을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좀 적게 올라가니까. 근데 그 효율 또는 왕복 시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는 왕복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층고를 줄이는 것보다 뭐가 빠릅니까? 엘리베이터 한 대가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속도를 조절하는 게 효과적인 거지, 왕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건물의 층고를 낮게 한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물론 왕복 시간 단축시켜줄 수는 있어도 이것 때문에 층고를 낮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왕복 시간을 줄여주려고 한다면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다음 중 공동주택 단지 내의 건물 배치 계획에서 남북 간의 인동간격 결정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자, 이것도 유의할 문제예요. 남북 간의 인동간격이라고 했어요. 그럼 남쪽과 북쪽의 관계예요. 남북 간의 인동간격이라고 할 때 햇볕이 든다라면 남쪽에 건물이 있고 북쪽에 건물이 있을 때 얘가 높고 얘가 낮게 되면 햇볕이 안 들어와요. 따라서 아래층에는 그늘이 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조가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는 태클 걸 수도 있겠죠. 소송막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 건물 높이 져가지고 나 햇빛 안 들어와, 일조권 침해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남쪽과 북쪽에 있는 건물의 관계예요. 따라서 남쪽과 북쪽에 있는 그런 건물의 관계에 대해서 일조 시간을 잘 지켜라라는 게 남북 간의 일조 조건이에요. 일조를 위한 조건. 그런데 얘가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남과 북. 옆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얘는 남과 북이 아니죠. 남과 북이 아니라 동과 동서의 관계예요. 동서. 이 동쪽과 서쪽의 관계, 햇볕이 이렇게 떠가지고 질 때, 여기 측벽이기 때문에 문제 안 돼요. 이렇게 떴을 때 이렇게 햇볕은 들어도 얘가 그림자가 막 이렇게 치진 않잖아요. 따라서 동쪽과 서쪽과의 건물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것은 일조를 위한 간격 띄우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옆으로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연소 가능한 거리 이상으로 띄어가지고 화재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은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역할. 그래서 4m 이상이면 충분해요. 화재를 대비할 때는 여기서 불나서 3m, 여기서 불나서 3m 이럴 수가 있으니까 6m를 띄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몇 가지 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일조 문제에 있어서 인동간격, 남북 간의 인동간격을 결정할 때 요소가 될 것이다. 근데 좀 거리가 먼 게 뭐냐? 일조 시간. 일조를 많이 받아야 되면은 남북 간의 인동간격은 멀어져야 됩니다. 일조를 조금 받아도 되면 가까워도 되겠죠. 두 번째, 건물의 방위각이에요. 건물이 정남향으로 보냐, 아니면 약간 서쪽으로 보냐, 이거에 따라서 간격을 줄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어요. 물론 정남이 제일 멀어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다른 방향 기울였을 땐 조금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지의 경사도도 관계가 됩니다. 경사진 대지에 있으면은 앞에 건물이 높다 하더라도 이렇게 뒷건물의 제일 1층에서 거보면 이만큼 이미 낮으니까요. 햇볕 좀 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거꾸로 돼가지고 이렇게 졌다. 근데 햇빛이 남쪽이다. 들어보면 이건 더 문제가 되겠죠. 무조건 경사지라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쪽 향으로,
즉 남면으로 남쪽으로 경사진 남면 경사냐 북쪽으로 경사진 북면 경사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건물의 동서 길이. 동서 길이 이 길이에요. 이 길이가 남북 간의 일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재에 의한 연소 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띄워준다라든가 그 다음에 인동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 나란히 선 가장 가까운 건물이 인동이에요.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정도 역할 또는 적용을 하기 위한 역할 이런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건물의 동서 길이가 남북 간의 인동 간격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적은 것은 뭐죠? 답은 4번이 되겠죠. 10번 문제 보기로 할게요. 사무소 건축의 엘리베이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옳은 것은 대면 배치. 대면 배치의 경우는 대면 거리는 최소 6.5m 이상으로 한다. 엘리베이터를 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높은 빌딩에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앞쪽에서 기다리다 보면 띵 해요. 뒤에서 띵 하면 뒤로 돌아서 타죠. 그게 바로 대면이에요.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입구가. 그게 대면이고. 이렇게 대면 배치가 되어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맞은편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할 때 이 거리를 얼마로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요거 3.5m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3.5m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4m도 되고 5m도 상관없어요. 물론 6.5m도 되는데 너무 넓죠. 최소 6.5는 아니에요. 최소 3.5 이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아침 출근 시간에 피크 30분간을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건축을 계획을 할 때는 출근 시간 직전 5분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다린다는 거예요. 출근 시간 직전 5분간에 집중을 하니까 그때의 집중률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피크 타임, 피크 30분이 아니고 출근 시간 직전 5분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피크 타임일 경우도 있어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더 많으니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건물도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오피스텔이라는 이런 데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 점심 때는 누구든지 12시에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몰려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적용하는 그런 피크 타임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소는 통상 전용 사무소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근 시간 직전 5분간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개소 연속하여 6대를 설치할 경우 직선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대, 네 대까지는 하나, 둘, 셋, 네 대, 네 대까지는 진열 한 줄로 쭉 일렬을 연결할 수 있는데 5대, 6대 이렇게 가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4대를 한도로 하고 만약에 6대를 놔둔다 때 이 2대를 여기로 놓든가 아니면 여기 3대 반대편에 3대 이렇게 나눠서 뱅크를 만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뱅크를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 대의 한 개소를 연속해서 6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일렬형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6대라면은 2대씩, 3대씩 배치한다든가 직선으로 또는 일렬로 할 때는 4대를 한도로 한다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에 그룹별로 배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군 관리 운영 방식 또는 운전 방식을 선택을 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여러 엘리베이터가 많으면 짝수층 전용, 홀수층 전용, 이거는 고층 전용, 이거는 저층 전용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 뜻. 이건 맞는 것은 옳은 것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옳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찾습니다. 문제를 읽을 때 옳은 것을 찾느냐 또는 틀린 것을 찾느냐 또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느냐 꼭 잘 읽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10번까지 풀어봤으니까요. 또 좀 쉬었다가 또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